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정근입니다. 1884년에 첫 우편 업무를 시작한 우정총국, 우편 물류의 효율화와 우체국 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2000년 우정사업본부란 이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IT 융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강성주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130년 역사의 우정사업본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 11월 제9대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제 1년의 절반을 돌아보신 소회가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중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작년 11월 13일 제가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상당히 다사다난했다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처음 취임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집배 노동 문제, 과로 문제, 과로사 문제가 우리 우정사업본부 전체를 휘잡고 있었던 큰 숙제였습니다. 그동안 6개월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요. 그 말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타 주요 이슈들을 준비한, 어떻게 지나간지 사실을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884년에 설립돼 그 역사가 벌써 130년이 넘었습니다. 우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의 역사와 변천사, 주요 사업들을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정사업본부는 구한말 1884년 우리 이 미국의 뉴욕 우체국의 모델을 따와서 금석 홍영식 선생님께서 고종임금께 우편 제도 도입을 건의드리고 그게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134년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우체국 숫자가 지금 한 3,500개, 4만 2천여 종사원이고요. 하루에 한 1,500만 개에서 2천만 개, 그 정도 배달이 돼서 1년에 한 37억 개 정도 우편물이 배달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금 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한 70조 원의 자산이 있고 보험은 한 55조, 한 125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 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체국의 변화도 궁금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적 변화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지금 물류 분야, 저희들이 집배 노동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물류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드론이라든지 초소형차,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미래 첨단 지능형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금융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금융을 하기 위한 핀테크나 요즘 많은 블록체인과 같은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혁신 성장 또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벤처 투자라든지 또는 어떤 이 굿자 펀드와 같은 혁신 성장을 이루는 토대를 만드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좀 사회적 책임 이런 분야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혁신들을 구성하고 계신지 여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류 혁신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인데요. 이름하여 스마트 물류,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하루에 말씀드린 대로 한 2천만 개의 물류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하이 국민들 어떤 집에 있을 시간에 가장 받기 좋은 형태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저희들 숙제고, 이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2만여 집배원은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오토바이 문제, 이 이륜차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지난 80년대 초반에 이륜차가 도입이 돼서 한 30여 년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이제는 사고라든지 안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10,000대 정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내서 집배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다산 신도시에서도 우편함, 배달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배달함을 우편함을 설치를 해서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쉽게 배달할 수 있는 스마트 우편함 문제. 그다음에 집배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찍 출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분류하고 구분하는 그런 업무 때문입니다. 그런 업무를 기계화, 자동화한다면 이런 과로 문제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물류 혁신을 풀어나가고 아까 말한 대로 드론이라든지 예.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로봇이나 자율차와 같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예, 본부장님 방금 말씀 주신 그 택배 드론 배송 사업 관련돼서 이제 섬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어서 산간 지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드론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해서 저희 물류 분야에도 새로운 어떤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정사업본부도 작년 11월에 전남 고흥의 등량도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했던 어떤 시험 사업을 한 바가 있고 연말에는 세종시 도시 지역에도 한번 했고 지금 조만간에 5월 말 6월 달에는 산악 지역 아마 강원도 지역이 될 텐데 드론을 이용을 해서 배달을 해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어떤 배달 시간을 또는 어떤 집배원들도 보다 업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초소형 사륜 전기차를 이제 무려 10,000대나 도입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기존의 이륜차나 오토바이와 비교해서 이제 실제 집배원들이 사용해서 일을 하기에 노동 강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좀 여기 말씀 좀 주실까요? 네, 지금 한 2만 집배원이 계십니다. 하루에 한 2천만 개니까 집배원 한 분당 한 1,000개 정도를 배달하는 셈인데 현재 이륜차는 뒤에 적재함이 35kg를 실을 수 있는 적재함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일 보시겠지만 이륜차가 적재함을 왜냐하면 소포나 이 택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택배를 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힘든 어떤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륜 전기차로 좀 바꾸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현재는 한 전국에 17대 정도 여러 가지 도시, 시골 지역 나름대로 이렇게 도농 복합 지역 구분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륜차보다는 훨씬 더 가장 큰 게 안전입니다. 예, 그렇겠죠. 이륜차 사실은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거의 매주 접하고 있는데 이륜차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국민 모두가 아마 아시는 사실일 텐데 이런 부분을 사륜 전기차로 바꿈으로써 상당히 안전 문제를 풀 수 있고 환경이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 시범 사업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테스트에 또 참고하고 있는 뭐 여성, 젊은 분, 다양한 지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부분은 기대대로 안전 문제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업무 강도 부분도 약간은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아직은 기술 수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내 중소벤처업체들하고 같이 손잡고 조금 더 물류 환경에 맞는 그런 어떤 사륜차 모델을 좀 더 개발해야 되는 그런 숙제는 안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배원분들 좀 불행한 사고도 있었고요. 우체국 노동 환경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집배 업무를 혁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 부담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들었는데 집배 물류 혁신 전략 어떤 내용 구상하고 계십니까? 집배 물류를 혁신해야 되는 뭐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이 사륜차 부분도 뭐 그런 부분인데 가장 일단은 이 논란이 됐던 사회적으로 작년, 재작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과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업무량이 많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좀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예. 지금 WHO 공고 기준에 우리가 예비율이 한 4% 되는데 네. 한 10% 수준으로 높여서 업무 분담도 좀 나름대로 낮추고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가지려면 한 1,000여 명 이상 지금 증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증원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에 이 편차가 심합니다. 예. 평준화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도 좀 바꿔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노사 간의 신뢰 부분입니다. 예. 저희 우정사업본부에 현재 한 7개 정도 노조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현장에 의문, 현답, 우체국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같이 노조들하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신뢰, 어떤 소통,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드론으로 배송을 하고 IoT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우편함, 우편물 자동 분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텐데요. 노동 수요가 상당 부분 감소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고용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이 많은 이 노조나 노동계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실증적으로 말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올 하반기에 이제 예를 들면 한 1,000대 정도 전기차를 도입을 하고 빅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가동이 되면 과연 어떤 이 중원 부분을 줄이거나 하는 가시적인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또 만들어 나가는 기회 요인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섣부르게 결론 내릴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한다든지 새로운 방식을 쓰면 그에 맞는 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새로운 노동력이 수요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동계와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우정사업본부의 물류 경쟁력에 이어 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구상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체국 금융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스마트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변화들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금융 분야도 지금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우체국도 예금 보험 업무를 하고 있고, 자산이 예금은 70조를 넘었었고요. 예, 보험도 한 55조 돼서 자산 운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한 1,500만 명의 국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500만, 30대 이하 젊은 층도 500만이 됩니다. 그분들이 스마트 시대에 가장 적합하도록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 금융, 착한 금융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서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좀 바꿔서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 스스로보다는 개방형으로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이 해커톤도 했습니다만은 다양한 블록체인이라든지 최근에 다양한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 이런 기술 혁신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우체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장점이 바로 여기 도시든 농촌이든 도소벽지 어디서든 국민들이 친근하고 쉽게 이용하고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인데요. 국민들이 쉽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우체국 금융만의 강점으로 어떤 것들을 본부장님이 좀 직접 꼽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우체국은 서민 금융이고 착한 금융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영업 점포 부분에 해당이 될 부분인데, 전국에 한 2,600여 점포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모든 농어촌, 그 도서 지역에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많은 업무를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과 같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20개 업무 한 253개 기관과 제휴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서민금융, 국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영업점포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우체국의 어떤 이 다양한 예금자 보호법상 5천만 원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국영금융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어떤 특징.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민들에게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말씀드린 어떤 송금 수수료를 예. 올 3월부터는 송금 수수료를 전액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민 보험 상품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나름대로 우체국과 같이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공적 금융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가 참 거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지난 3월부터 시행하셨는데 수수료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다 면제된다고 이해를 하고 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한 2개월이 지금 지났는데요. 한 849만 명이 나름대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싶고 또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500만 명이 저희들이 우체국을 이용하고 계세요. 예. 그분들이 뭐 작게는 소수에서 어느 정도 이체라든지 뭐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뭐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뭐 못 찾아서 힘든 청년층이 계십니다. 젊은이들도 저희들이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는데 다행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작지만 비용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에 저희들이 면제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체국 금융, 착한 금융의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우체국 하면 이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들로 구성된 우체국 행복 나눔 봉사단이 조직돼서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전국 우체국별로 행복 나눔 봉사단을 뭐 전국에 한 377개 예. 그런 우체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는 전북 지역에서 화재가 난 어르신을 집배원이 구하는 뭐 그런 어떤 일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익사업비를 작년 대비 원래 그건 한 배 정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행복 나눔 봉사단, 그다음에 우체국 작은 대학이라 그래서 시골 지역 어르신들에게 뭐 어떤 디지털 시대 앱으로 자서전을 쓴다든지 뭐 다양한 어떤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 배움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뭐 최근에는 뭐 예술 분야도 나름대로 접목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이 젊은 어린이들 뭐 이렇게 젊은 세대를 5월이 지금 가정의 달인데 나름대로 어떤 젊은 사람들도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는 틴틴 우체국이라고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뭐 간단한 게임하는 부분을 공중실에 놔서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우체국 공간을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을 저희들이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문화활동과 다채로운 환경보호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특별한 소통 활동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지원 역할을 저희 우체국이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는 고소자 투표 신고를 저희 신고 업무 처리를 저희들이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해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분들이 26일까지 신고를 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고도 하는 그런 어떤 업무인데요. 그 말고 뭐 부재자 투표라든지 각종 선거 이렇게 지원 홍보물이라든지 이번에 유권자가 한 4,279만 명이 됩니다. 분명히 부재자 투표나 자기 주소지 외에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실 텐데 그 지원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업무가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는 하는 대로 그 과정에서 저희 우체국도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22일부터 선거 끝나는 날까지 저희들은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해서 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하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이웃, 그리고 우체국 하면 반가운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온 가장 사랑받는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체국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기억됐으면 하는지, 어떤 것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으신지 본부장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 우체국은 100여 년이 넘게 국민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눠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저희 우체국의 역할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들 옆에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국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우체국이 국민들 옆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뭔가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우체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출신이십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미래 모습, 청사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체국은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최근에 일단 과로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 우체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이 변화가 좀 더 혁신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걸음 역할, 플랫폼 역할을 저희들이 물류와 금융 분야만큼은 그런 어떤 혁신의 하나 이네이블러,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나씩 해나갔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도 힘들다, 산업이 힘들다, 일자리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뚜벅뚜벅 지금까지 국민들과 같이 국민 경제가 뭔가 내실 있게 다져왔듯이 하나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혁신이 사회에 꼽힐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젊은 애들에게는 뭔가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고 어르신과 이 사회에 뭔가 좀 힘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옆에서 힘을 도와줘서 우리 전체 이 21세기, 22세기, 23세기 한국 경제가, 한국 사회가 굳건하게 어떤 다른 나라, 어떤 공동체 못지않게 행복한 그다음에 뭔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우체국의 미래 비전이라면 비전이 되겠습니다. 전국 3,500여 개 우체국망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우편과 예금,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우정사업본부. 130년간 이름과 하는 일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공공기관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어떤 변화를 이어갈지 앞으로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정사업본부 강성주 본부장님 고맙습니다.